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골 출신이라고 조롱받다가 회장이 며느리라 부른 순간 그 자리가 얼어붙은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오지 않는 동네였고 밤이 되면 가로등보다 별빛이 더 밝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서울에 올라온 뒤부터 그 출신은 늘 설명이 필요한 꼬리표가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쪽 집안은 흔히 말하는 도심 토박이었고 말투부터 생활 방식까지 제가 자라온 곳과는 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골에서는 이게 익숙하겠네. 그쪽 동네는 아직 이런 거 없지?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고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동창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꽤 시간이 흘렀고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얼굴을 본 지도 오래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이번엔 꼭 보자 다들 궁금하다는 말들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저는 늘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튀는 옷을 입지도 않았고 집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가 입고 온 옷을 보고 시골 애들은 이런 게 좋지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제가 쓰는 말투를 흉내내며 웃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는 걸 일찍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어른이 됐고 각자의 삶을 사느라 예전과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 시절을 잘 넘겼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 장소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명 백화점 근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굳이 이런 곳이어야 했나 싶었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 은은한 조명, 말소리마저 낮게 가라앉아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자리로 가는 동안 괜히 제 옷차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고른 옷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먼저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먼저 닿았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방, 신발, 코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시선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괜히 더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형식적인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사이사이로 묘한 비교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최근 이사한 동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요. 제 차례가 오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넌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준비된 대답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 더 자세히 묻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컵을 드는 손, 의자에 앉는 자세, 말끝 하나까지 유심히 보는 눈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평가 대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교실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커졌고 사진을 찍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여전히 조용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괜히 튀지 않으려고,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제 자리를 지키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모임이 그저 불편한 동창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조롱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는 걸요. 그날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놓이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반가움으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서로의 삶을 꺼내놓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집에 못 들어와. 그래도 대기업이라 바쁘지. 애 학원비가 장난 아니야. 영어, 수학 기본이고 요즘은 코딩도 시켜야 하더라. 말들은 가볍게 오갔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말끝마다 비교가 붙었고 웃음 뒤에는 은근한 우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 끼어들어 제 이야기를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또 다른 평가의 대상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태도가 오히려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창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요즘 뭐 해?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에 제게 모였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내. 그 말에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웃음이 테이블 위를 스쳤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것이라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고향 내려가?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묻듯 너무 자연스럽게요. 가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창이 말을 받았습니다. 와, 난 이제 시골 가면 너무 답답해서 못 있겠던데. 맞아. 공기 좋고 이런 건 좋은데 살기는 힘들잖아. 그 말들은 저를 직접 겨냥하지 않은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정확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방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웃으며 제 손목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그런 스타일 좋아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잠깐 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과하지 않은 시계였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서 차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시골 애들은 그런 거 오래 쓰는 게 미덕이라며? 그 말에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분명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너 아직도 시골 냄새 난다. 누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너무 쉽게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그러게. 짧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은 뭐 하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른들 계셔. 그러자 바로 이어진 말이 있었습니다. 아, 농사? 아직 그런 거 하시는 집도 있구나.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고 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상황이 더 악화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날은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계속됐고 대화는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앞서 들은 말들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골 냄새. 아직 그런 집도 있구나. 그 말들은 음식 맛도 웃음소리도 전부 밀어내고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다면, 만약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저 말들이 나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이 자리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곧 더 큰 장면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누군가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뭐 할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누군가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 백화점 있잖아. 거기나 한 바퀴 돌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굳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일정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음 장면이 준비돼 있다는 것처럼요. 레스토랑 문을 나서자 바로 건너편에 백화점이 보였습니다. 유리 외벽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가방끈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2부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차분한 음악, 반짝이는 조명, 바닥에 반사되는 사람들의 그림자. 동창들 중 몇 명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고 몇 명은 괜히 목소리를 높이며 웃었습니다. 와, 역시 여기는 다르다.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시험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명품 매장이 늘어선 층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들어간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가방들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창 하나가 제 가방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구경만 해도 된다. 그 말은 웃으며 던져졌습니다. 농담처럼 정말 아무 뜻 없다는 얼굴로요. 하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사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 너는 보는 쪽이 어울려. 그 모든 말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창이 말을 받았습니다. 야, 괜히 들어가서 직원들 눈치 보게 하지 말고. 여기는 분위기 있잖아. 그 말에 몇 명이 웃었고 몇 명은 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화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화점은 저에게 낯선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을 처음 와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혹은 혼자서도 여러 번 왔던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동선도 층별 매장 배치도 익숙했습니다. VIP 라운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그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매장 밖에서 진열장을 바라보는 척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유리 너머로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도 저는 여전히 시골에서 온 애로 보일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내가 잘 어울린다. 그건 좀 촌스럽다. 그 말들이 매장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까 들었던 시골 냄새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한 동창이 계산대 앞에서 나와 제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보고 갈 건데 너는 여기서 기다릴래? 그 말은 선택지를 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제 자리를 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 대답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 장면이, 이 구조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짧은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지금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백화점은 원래 제가 올 때가 아닌 곳이 아니라 그들이 제 자리를 정해놓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곧 아주 조용하게 뒤집히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매장 앞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뒤 저는 그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이 계산과 상담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굳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쾌함도 있었고 익숙한 체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지금이구나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백화점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사람 발길이 적은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그 동창들 중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혼자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고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약속된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늘 하던 동선대로 움직였습니다. VIP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오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직원 한 명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쪽으로 바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고 더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 공간의 규칙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 들었던 말들, 웃음속에 섞여 있던 조롱,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 그 모든 장면 위에 지금 이 순간이 겹쳐졌습니다. 불과 몇 층 차이인데 공기의 밀도부터 달랐습니다. 말소리는 낮아졌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아무도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혼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까 매장 앞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처럼 반사된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분노도 상처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 정도면 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분한 인테리어의 라운지가 나타났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몇 명의 직원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익숙하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새삼 느꼈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도착했던 메시지를 그제야 열어봤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다. 먼저 올라가 있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는 늘 그렇듯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제 이야기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드러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 아까 그 동창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저를 구경거리처럼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시선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혼자 움직였습니다. 피하려고가 아니라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 조용한 선택이 어떤 파장을 만들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표현보다는 숨소리까지 정리된 공간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말소리는 낮았고 직원들의 발걸음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해진 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소파에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가죽의 촉감이 손끝에 닿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아까 아래층에서 겪었던 일들이 마치 다른 하루의 장면처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 말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몇 명의 손님이 더 있었지만 서로 시선을 주고받지 않았고 대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기다림이라는 상태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직원 2명이 빠르게 다가와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오갔고 고개가 짧게 끄덕여졌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곧 도착하십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라운지 전체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직원들의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누군가는 안내 데스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귀로 들으니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직접 내려오신다고? 그 표현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비서나 임원선에서 정리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니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도착했다. 어디 있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읽지 못해서가 아니라 읽고 나서 바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고 근처에 있던 직원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문득 아래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창들은 여전히 매장을 돌며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굳이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과 바닥에 반사된 조명만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온 시선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데려온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고 그중 하나는 유독 또렷했습니다.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한 발 물러섰고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 얼굴이 보이기 전이었지만 누가 오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그냥 구경만 해. 여긴 내가 올 때 아니잖아. 아직도 시골 냄새 난다. 그 모든 말들이 이 조용한 복도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그 선이 완전히 끊어질 거라는 걸. 저는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깨를 펴고 발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할 차례가 아니라 그들이 침묵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첩이 움직이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공기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뒤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뉴스에서 몇 번이고 봤고 공식 석상에서는 늘 단정한 표정으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곧바로 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야, 오래 기다렸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적인 호칭이었고 그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 멈췄고 복도에 흐르던 공기마저 고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까 백화점 아래층에서 함께 있던 동창들이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올라오던 길이었는지 우연히 이 장면을 그대로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눈에 보이게 굳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부르려다 입을 반쯤 연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지우지 못한 얼굴로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예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은 제 앞에 멈춰 섰고 제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아래에 있었으면 복잡했을 텐데. 그 말투는 회장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의 것이었습니다. 저를 소개하거나 확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를 동창들은 숨을 죽인 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 냄새 난다.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다. 그 말을 했던 입들이 지금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동창들이 서 있는 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작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듯 보였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동창들 중 한 명이 작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그 목소리는 확신도 질문도 아닌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차례가 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다시 열렸고 회장과 제가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물리적으로 닫혔을 뿐 아니라 관계 하나를 완전히 분리해 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 남겨진 사람들의 표정이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들은 아까 제가 매장 앞에서 보았던 제 얼굴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월도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황과 혼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들어서며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는 불편했지. 그 말은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버티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회장이 저를 부른 첫 마디는 어떤 설명보다 강했습니다. 아가야. 그 한마디로 저를 규정하던 모든 말들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만은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을 그날 그 자리에서 남기게 됐습니다. 문 안쪽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느꼈던 긴장과는 다른 정돈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기 전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과시도 연출도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복도에 서 있던 동창들 중 몇 명이 직원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황을 수습하려 했거나 아니면 무작정 따라온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던 시선이 지금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길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길 하나에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하지. 직원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회장은 제 쪽으로 몸을 조금 더 돌리며 제 어깨에 얹은 손을 그대로 둔 채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해명이 아니었고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창들 얼굴에서 표정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웃음은 가장 먼저 지워졌고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은 어쩔 줄 모르는 당황이었습니다. 아까까지 너는 그냥 구경만 해. 여긴 내가 올 때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같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얼굴을 다시 보려고 했다가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누군가는 입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닫았습니다. 그날 그 공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래가 좀 시끄럽지? 괜히 사람 많은 데서 기다리게 해서. 그 말은 저를 향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중심인지, 누가 보호받는 위치인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동창들 중 한 명이 급히 웃음을 만들어내며 말했습니다. 아, 몰랐어요.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 웃음은 너무 늦게 나온 것이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까의 태도를 덮기에는 이미 공기가 바뀐 뒤였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었어? 그 질문 하나에 동창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 대답을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창들 중 한 명이 작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확인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제 하루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 며느리야라는 말 한마디로 많은 것들이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쌓아 올린 기준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깨달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을 함부로 재단했던 기억을 평생 안고 가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차분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라운지의 분위기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보이던 동창들이 이제는 하나둘 제 주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과하게 만들어진 웃음, 괜히 낮아진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아까의 나와 지금의 나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아까 제 가방을 힐끗 보며 웃던 그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조금 과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장난이었어. 진짜 아무 뜻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장난, 아무 뜻 없음. 그 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한 단어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동창이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내 상황을 몰랐잖아. 내가 그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 다음 말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의 앞부분보다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알았더라면이라는 전제, 몰랐기 때문에 했다는 변명.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아주 분명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 말들이 과연 나왔을까? 그 질문은 감정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린 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동창들 중 한 명이 제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 말에서 저는 미안해보다 근데라는 단어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과 뒤에 붙는 설명은 대부분 사과가 아니라는 걸 그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들에게는 더 불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말들이 더 이어졌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그런 말 오갈 수 있는 거. 괜히 분위기 무거워질까봐 그랬어.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의 말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는 용서도 아니었고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설명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반응에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정리됐다는 듯 조금은 편해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미 이 관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할지 정확히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건 아까의 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이 상대의 위치를 기준으로 얼마나 쉽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백화점에서 끝까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말들은 여전히 장난이었을 겁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태도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를 보여준다는 것. 그날 저는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돌아서지도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다시 넘기 어렵다는 걸 저 스스로에게 알려주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설 시간이 다가왔을 때 동창들은 다시 한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함께 가자는 말도 연락하자는 말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미 작별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과가 없는 변명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가볍게 만들지 않기 위한 말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편안한지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제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의 웃음소리도 괜히 밝아진 말투도 모두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회장은 제 옆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가도 된다. 오늘 일정은 다 비워놨다. 그 말은 배려였고 분명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말은 예의였지만 동시에 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공간에서 제 위치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할 것도 이해시킬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제 표정을 잠시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라.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제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안의 시선들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모였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 시선들에는 판단도 비교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움과 늦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벌써가 다음에 또 보자. 형식적인 말들이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회장이 직접 배웅을 하려 하자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저는 괜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처럼 반사된 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등을 곧게 펴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조금 움츠린 어깨, 괜히 조심하던 시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삼키던 숨. 그 모든 것이 그날만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한 확신 하나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 안에서 설명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백화점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각자의 쇼핑백을 들고 각자의 일정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지, 어떻게 볼지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창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걔가 회장 며느리래. 완전 숨기고 있었대. 그래서 그날 다들 말도 못했잖아.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확인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정정할 이유도 덧붙일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오래 조용히 웃고만 있었을까? 왜 나는 상처받지 않은 척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나 스스로를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 어디 출신이라고 판단하든 그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걸. 그날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제 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창회 단체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나가겠다는 말도 없었고 굳이 남아있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림은 꺼진 채로 그렇게 방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며칠 뒤 개별적으로 연락이 올까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제 모습이
조금 우습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SNS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사진에 달리던 시선 같은 좋아요는 사라졌고 스토리를 봤다는 흔적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저를 조용히 끊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정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관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만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기보다는 비교하고 재고 판단하는 관계. 그 속에서 제가 계속 웃고만 있었던 이유는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제 이야기를 묻지 않고도 제 얼굴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시간을 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그날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배려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논두렁에서 놀던 기억도 있고 장날에 엄마 손잡고 다니던 추억도 있습니다. 서울 말보다 고향 말투가 더 편하고 화려한 자리보다 조용한 식탁이 좋습니다. 그 사실은 그날 이후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고 누가 무시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얼어붙었던 건 제가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사실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더 이상 낮춰보지 않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디에 서 있든 제 발로 서 있다는 감각,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 그게 그날 이후 제가 얻은 전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동창회는 복수도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눌러앉히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관계는 정리됐고 제 인생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 출신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얼어붙은 건 그 자리의 공기였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 삶을 제 속도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